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2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를 계속하고 있죠. 문제풀이 시간으로서는 세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54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푸트남의 얘기가 나오죠. 푸트남 등이 지역사회 발전 요인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소셜 캐피털이라고 그랬죠. 사회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회 자본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사회 자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 자본에 함유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신뢰라고 그랬죠.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점점 사회 자본이 우리 행정을 주도적으로 리더하고 일반 국민에 다가간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푸트남의 지역사회 발전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이 행정의 목표가 공익을 위하고 공익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답이 사회자본 금방 나오실 겁니다. 자, 64번은 쉬우면서도 사회자본의 의미가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66번입니다. 66번에는 감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감축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행정이 지나치게 비대화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 구조적인 것을 효율성을 가지고 줄이는 방법을 바로 감축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연기준 예산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일몰법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은 다 감축관리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는 이 감축관리라기보다도 증축관리라고 볼 수가 있죠. 위원회를 계속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이 점점 비대화되게 돼 있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감축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제도를 점차 줄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68페이지 68번이죠. 이것은 의미를 물어보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바로 시장성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마켓 테스팅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성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떤 수요적인 측면을 본 것이죠.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리스폰서빌리티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부가 수행할 경우 효율성 증대 방안 뭐냐?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마켓 테스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시장성 테스트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우리 행정학은 개념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행정학 시험에서 개념과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있죠. 응용 문제 같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도 물어봐요. 역사. 행정학은 역사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미국의 행정학의 역사의 산물이 바로 이 행정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미국의 행정학이다. 대부분 다 미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8페이지 69번입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 위탁 방식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 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경영 방식은 뭐냐면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책임 경영 방식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부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말이죠. 어떤 공기업이랄지 이런 걸 운영하고 말이죠. 효과가 나쁘면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즉 사경제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경제처럼 시장 개념처럼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개념이 책임 경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책임 경영 방식은 공이 뭡니까? 책임 경영 방식은 공공재 부분이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서 도입된 그런 책임 판단 방식이 책임 경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에요.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어떤, 공기업이랄지, 이런 데 말이죠. 잘못한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일반 민간한테 위탁한다든지, 매매를 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민간 위탁입니다.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자조활동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셀프 헬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셀프 헬프 방식이 아니라 자원 봉사식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헬프 방식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자원 봉사 방식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행정학이 문제 속에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꿔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방식은 이렇게 하시고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자,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죠. 돈을 받지 않고 활동하니까 뭐예요?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속에 답이 있는 것이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70번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다음 중 시민 공동생산의 가장 좋은 예는 뭐냐?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율방범대원의 골목순찰. 이것도 역시 발런티어 개념인데 이것도 역시 사회자본의 하나의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공동생산이라는 것은 사회자본으로 볼 수가 있죠.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생산이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발런티어 이런 개념으로 뭡니까?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생산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시민 공동 생산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이제 7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87년도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바로 윌슨이 생각나겠죠. 윌슨은 말이죠. 아주 변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스포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좀 탈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서 말이죠. 정치에서 행정을 분리시키고자 했던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윌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적 폴리틱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거버먼트라든가 매니지먼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리 아니냐 이렇게 본 사람이 바로 윌슨이었습니다. 윌슨은 말이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말이죠. 1887년도니까 미국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죠. 1776년도에 독립했으니까 한 100여 년 정도 흘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은 이 세계의 어떤 반열에서 말이죠.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프랑스라든가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의 행정제도를 많이 연구했겠죠. 그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유럽 국가의 행정을 참고하기보다는 참고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7번을 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학은 문제가 이상하게 쉽게 출제된다. 어렵게 출제되면 아시겠죠? 0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 학문, 논문을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것은 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논문이 일반화됐을 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이지 일반화되지도 않았는데 문제를 냈다는 것은 큰 문제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2페이지 79번이에요. 다음 아래 사항 중 과학적 관리론. 자,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는 행정도 관리인데 말이죠.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사이언티픽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인데 이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였냐면 테일러입니다. 테일러가 행정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어차피 관리할 거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보다 좀 더 발전한 과학적 관리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폈었죠. 이 과학적 관리론은 말이죠. 추구하는 바가 뭘까요? 기계적인 능률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능률성인데 말이죠. 메카닉한 그런 기계적인 능률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 답일까요? 5번 보세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능률성이 중요시된다. 사회적 능률성은 누가 강조한 겁니까? 예? 요거는 뒤목이라는 사람이 있죠. 뒤목이라는 사람이 강조했지 테일러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행정학이 주장하는 학자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테일러는 말이죠. F 테일러는 이 사람은 기계적인 능률성, 사회적인 능률성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가 된다. 이러면 기계적 능률성이죠. 사회적 능률성은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능률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같은 맥락에서 8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예요. 아래 내용 중 행정개혁 수단 가운데 테일러가 과학적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과학적 관리설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강조하고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 전국적으로 무엇을 강조했냐면 성과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너스라고 그러죠. 성과급 제도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너스 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과 상여금제라고 그럽니다. 성과 상여금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을 펴는 사람들이 누구나 열심히 하겠죠. 보너스를 받으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성과급 제도 가다 보니까 과다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많이 만들고 말이죠. 사건을 많이 만드니까 일반 국민이 어떻습니까? 다이렉트하게 이제 피해를 보고 이런 묻지 못할 일이 또 발생하죠.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억제되는 그런 부작용까지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성과 상여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 상여금 제도도 역시 테일러가 강조했던 과학적 관리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금 행정학의 의미 파트 1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자 44페이지 82 보면은 인간관계론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성과 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통치 기능설, 통치행위설, 그 다음에 관리설, 그 다음에 행태설 다 공부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중요한 것은 행정 속에 있는 행정 내에 있는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8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죠.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의 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다름 아닌 뭡니까?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인간관계가 좋은 조직은 어떻습니까? 항상 통일되어 있고 단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효율성이 좋겠죠? 효율성이 좋으니까 생산성이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1번이 되겠죠. 83번 다음 중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의 공통점 뭐냐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관리학파 쭉 나와요. 84번 참조해 주시고 답 2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행정관리학파 대표적인 사람이 뭐 굴릭이랄지 어휘, 그 다음에 페이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 시험에서 외국 사람을 직접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쓴 문제를 내기도 하고 직접 외국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출됐던 문제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46페이지 8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우스는 행정에 미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7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요소가 아닌 걸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의사소통이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해설 잠깐 보세요. 가우스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people이죠. 그래서 국민입니다. 국민이 가장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eometry, 그 다음에 material, 그 다음에 social, technique, 그 다음에 욕구 이런 게 쭉 있죠. 그 다음에 개성, 마지막에 이제 개성이 나옵니다.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87번이에요. 다음 중 비교 행정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비교 행정론은 뭐냐면, 자, 비교 행정론과 발전주의 행정론의 공통점은 어떤 발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제도론적 관점과 다르죠. 여러분들 그 제도론적 관점이다. 그럼 어때요? 제도론적 관점은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법으로 규정했다. 뭡니까? 법으로 규정했을 때는 안정성을 추구하겠죠. 안정성을 추구한 만큼 어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론적 행정론과는 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7페이지와 48페이지의 해설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이제 행정학에서 나오는 접근 방법 이것을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제 49페이지 이제 88번입니다. 다음 중 비교 행정에 관한 릭스의 이론적 특징이 아닌 것은 했죠. 릭스는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이 사람은 말이죠. 그동안에 강조했던 어떤 이론과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정치와 행정 가지고만 따졌는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행정과 그죠? 뭘 비교했냐면은 환경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환경. 행정과 환경이 거의 동일한 형태 균형을 맞췄다. 그죠? 밸런스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릭스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릭스의 이론적 특징이 아닌 걸 골라라. 88번이죠. 답 4번이죠. 동태적 불균형 이론이다. 아니죠. 균형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비교 행정이니까 동태적은 맞죠. 정태적이 아니겠죠. 비교니까 다른 국가, 그 다음에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다 비교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행정이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이 사람 말이죠.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환경이 중요하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 끼치는 영향이 균형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번.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만 풀면서도 이 행정학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비교 행정론이 쭉 나오고 말이죠. 이 비교 행정론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왔던 것이 바로 발전 행정론이었는데 발전 행정론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제 리더가 나왔다는 겁니다. 리더가 나와가지고 리더가 나와서 이 사람이 말이죠.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추진. 1950년대 지나면서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점점 이 머리에서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다가 이렇게 눈을 돌린 겁니다. 돌려보니까 국민들은 못 살죠. 국민들은 피폐했죠. 안 되겠다. 경제 개발해야겠다. 발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고 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리더가 되겠죠. 뉴 리더인데 지나치게 리더라면 뭡니까? 독재로 흘러갈 수가 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89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49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행정 리더십을 가장 중요시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말씀드렸죠. 리더십이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발전 행정론이다.
행정도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점점 계속 발전해야지 그것이 행정이지 정태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발전주의 행정론, 발전 행정학 이렇게 볼 수가 있죠. 89번은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개방체제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제는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개방체제가 있고 폐쇄체제가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개방체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페이지 보세요. 90번 보세요. 50페이지. 별표 5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개방체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1번 총체주의적 관점이다. 자, 개방체제에서는 지금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 체제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체제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토탈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개방체제는 외부적 환경도 중요하고 내부적 환경 모두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동일 종국성이다. 자, 그거 중요 표시해 주세요. 동일 종국성 또는 동종국성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동종국성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말이죠. 어떤 행정이라든가, 정책을 폈을 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같으면은 말이죠.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바로 동종국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산이 있는데 여기 정상이 있다고 쳐봐요. 어떤 사람은 이 루트를 타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은요. B라는 사람은 아주 이 협곡이죠. B라는 사람은 이 협곡을 통해서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사람은 능선을 따라서 오랜 시간 걸려서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동종국성은 결과만 같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개방체제에서 말이죠. 과거에 중국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보면 된다. 그죠? 쥐만 잘 잡으면은 고양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정상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동종국성이라고 그럽니다. 즉 개방체제에서 물론 행정부 내에 있는 그런 내용 말고 바로 국내에 있는 외부 체계도 있겠고 외국의 체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만 하고 효율성만 좋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화인데 외부적인 어떤 개방체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것이 들어오겠죠. 이것을 분화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기능이라고 나오는데, 이 엔트로피, 개방체제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엔트로피 기능이 점점 마이너스로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던 엔트로피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 91번. 다음 중 개방체제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했을 때, 4번이 틀렸죠. 플러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마이너스 엔트로피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형적 인과관계를 가진다. 자, 여러분들 선형적이란 말을 좀 조심해 주세요. 선형적인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라인 조직을 갖고 있다. 라인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령을 가진다. 이런 얘기죠. 자, 개방체제에서는 라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스태프적인 어떤 수평적인 어떤 동질적인 어떤 같은 레벨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방체제입니다. 따라서 선형적 인과관계는 일종의 폐쇄체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90번, 91번 문제는 개방체제와 폐쇄체제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내용 할 때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해설 보시면은 보통 한 30줄 정도를 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좌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좌할 때는 여러분들 베이스를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 풀 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2페이지부터는 행태주의가 나오는데, 행태주의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꽃을 피웠던 사람이 바로 사이먼이다. 사이먼의 행태주의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행정이라든가, 그죠? 공사 행정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자, 사이먼의 입장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이먼의 기본적인 입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와 말이죠. 행정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는 이원론적 입장이다. 이원론의 입장이고, 두 번째, 그러면은 행정이 공행정도 있고 사행정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같으냐 다르냐? 같다는 이론론적 입장이에요. 이론론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 사이먼은 말이죠. 어떤 사실, 팩트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범적인 측면을 배제시켰습니다. 규범적인 측면을 배제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측면은 바로 뭡니까? 가치 판단하는 측면이죠. 어떤 사실이 있으면은 이걸 평가하고 에벌루션하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해야 정상인데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나치게 어떤 뭡니까? 가치적인 어떤 거를 배제했기 때문에 사실에 국한했기 때문에 점점 근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3페이지에 95번 사이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이먼의 행태주의에 대한 이론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답을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가치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공행정과 사행정을 같이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죠. 그죠? 공익을 추구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과 사익을 추구하는 측면을 구별하지 못했죠. 그랬기 때문에 가치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에 이제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인데, 이 행태주의가 말이죠. 변질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 오면서 좀 더 발전한 상태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60년대에 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나치게 행태주의라든가 어떤 과학성만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부의 재분배가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흑인 폭동이죠. 흑인들이 말이죠. 같은 아메리칸인데, 피부색만 다르다고 해가지고 배척되고 말이죠.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온 것이 바로, 후기 행태주의 이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왜 이게 나왔는가? 96번에 나와 있죠. 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하고, 그 다음에 월남전에 대해서 뭐 반대 데모도 발생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모종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여기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행정학을 공부해보자. 이게 바로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외계층이랄까 하류계층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후기 행태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중 신행정 99번입니다. 다음 중 신행정학 운동과 관련이 적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신행정학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많이 있는데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것은 바로 가치 중립적인 관리론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신행정학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갖고 누구나 다 잘 살게 해야겠다 이게 바로 신행정학의 모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직업주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문가만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살아남는 그러한 행정학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업주의는 신행정학 운동과 배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행정학 운동은 그러니까 그 100번 보시면은 다음 주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왈도, 마린이, 프레드릭슨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프레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신행정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왔던 사람인데 거기 2번 보시면 기업의 정부 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적 행정 개혁에 앞장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행정학의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 물론 신자유주의적 생각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이걸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식 정부 운영은 안 된다.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말이죠. 기업식 정부 운영은 뭐예요? 이윤이 남으면은 좋고 이윤이 남지 않으면은 배척하고 이런 양분된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행정학은 뭐예요? 양분된 이론이 아니라 좀 뒤떨어져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우리 잘 살아보자. 어떤 형평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행정학이 바로 신행정학이다. 그래서 New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요, 행정학의 발달 중에서 사이먼의 행태론, 그 다음에 사이먼 행태론보다 염증을 또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행태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모자른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신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행정학 문제풀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학은 문제풀이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하시면은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